당시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무엇을 잘못 배웠는가,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교육을 받아왔는가, 그 제대로 된 그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그 공부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이제 사회가 변화해 왔던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학습을 받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들, 그래서 뭐 가령 당시에 여러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이북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경제적 속박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독립되지 못한 그런 그 정치의 잘못된 그 구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소외된 삶에 대해서 주로 노동자들의 그런 그 이 억압, 노동한 만큼의 또 자유를 누리고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선배들이 시키니까 대부분 세미나에 참여해서 함께 하다가도 일부의 학생들은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러 그 대학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지식을 그 쌓기 위해서 대학을 왔다. 그래서 이런 그 너무 이 운동권적 교육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든다. 뭐 이런 그 방식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탈하고 또 이탈하는 친구들이 있고 남는 친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대학 생활에서는 그렇게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사회 나오면 또 이제 바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생활의 문제로 접어들게 되고 또 직업을 갖게 되고, 제가 갖게 됐던 직업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재정 관리를 돕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점점 이 보통 사람을 저는 그 처음에는 타겟을 정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생활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재정관리 상담도 저희가 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어쩌면 그 대학 시절에 그 학생운동을 했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일에서도 현장에서도 바로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제 직업을 생각하고 그 직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고 공감, 그리고 또 함께 아파하는 것, 그리고 또 연민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분노하는 것, 뭔가 잘못됐다 이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분노하고 문제의식만 가지면 또 그대로 끝이겠죠. 세상에 대해서 그냥 비관하고 한탄하고 돌아서서 그렇지만 어쩌겠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고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대학 시절에 그런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분노를 하면 거기에서 냉소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냉소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때로는 싸워보기도 하고, 또 혹은 싸움이 안 되면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싶으면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게 사실 그 저한테 자연스럽게 몸에 그 체화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거는 사실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경제적 그 자립동기를 좀 형성시켜주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TV 보면은 다 부자인 것 같고 뉴스 보면은 뭐 시중에 이 여유자금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하고 자고 일어나면 집값은 1억씩 뛴다 그런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집은커녕 그 기본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데도 필요한 생활비조차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거리를 찾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어떤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이 드는 얘기죠. 소외감이 드는 얘기고, 남들은 다 부자인데 나만 가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그
바꾸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노를 하면 그 다음에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답을 찾기보다는 이미 너무 좌절이 반복되다 보니까 답을 찾는 노력조차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그 동기가 아주 이렇게 바닥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해주는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답을 찾고자 하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 박탈감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동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제가 사회적 교육 만들고 그런 경제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표였는데 교육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조금 이제 좌절감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동기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객관적인 상태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빚의 굴레에 갇혔더라. 그리고 그 빚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굉장히 제도적인 그리고 이거는 그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실패에서 결국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에 내몰리고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책임은 그 개인에게 다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뭐 여러 형태로 포기하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조차 갖지 못하는 형태로 혹은 또 뭐 알코올링으로 혹은 더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자살 뭐 이런 방식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왜 그런가지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아니 왜 자기가 감당도 못할 빚을 줬을까? 그쵸?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알아서 잘 현명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빚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짊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은 이게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받은 그래서 그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뭐 경제적 동기, 그래서 뭐 박탈감을 조금 극복하고 내가 지금 소득이 적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좀 돈 관리를 잘하면은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고 뭐 이렇게 저는 교육을 잡았다가 나중에는 그보다는 이분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가지고 막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은 많이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를 사회적 교육을 만들고 시작한 게 한 2008년인데 그 전부터 2004년 이때부터 제가 재무관리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2004년 이때는 정부가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드 사태가 벌어졌던 거 아시죠? 아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된 원인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얘기를 잠깐 실제 이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돈을 벌면 가계는 저축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학교에서 적금을 모든 학생들한테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학교에 그 적금액을 갖다 내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한 6학년쯤 되면 만기된 통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당시에는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사실 금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딘가 남는 돈이 모여서 그게 자본이 돼서 그 돈이 어딘가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가 돼서 부가 늘어나죠. 자본이 미천이 돼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크기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이고. 근데 사실
해서 저축을 하면 그 돈을 은행이 주로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그럼 기업은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영리활동을 해서 더 키워서 이자의 형태로 원금과 함께 그 가게에 되돌려주는, 우리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고도성장을 했죠. 고도성장을 아주 저개발 국가였다가 고도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힘이 됐던 이 구조가, 경제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계에 주로 이제 절약을 강조하고 저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가구는 저축을 하면 굉장히 높은 이자, 심지어 그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났어요.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돈도 많죠. 당시에는 막 이자율이 낮을 때가 12%, 13% 이랬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저축해도 1%, 세금 떼고 나면은 뭐 0.몇 %, 이런 수준인데 당시에는 저축만 하면 몇 년 지나면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입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이 돈을 가게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저축한 돈을 은행들이 돈을 잘 빌려줬어야 되는데, 잘 빌려주기도 했는데 또 상당수는 부실하게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다가 잘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영을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빌려다가 돈을 까먹은 부실한 기업들, 그러면 은행들이 나서서 여기는 부실한 것 같다. 그렇죠? 재무제표 평가해보고 여기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어. 기존에 빌려준 돈도 해줘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가 약간 경제하고 그 부정한 방식으로 결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진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만원해서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그래서 정치가 일종의 금융의 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금융에 저기 기업 빌려줘, 안 됩니다. 저기는 부실해서 안 됩니다. 해도 아니야, 빌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부정한 정경유착이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돈을 빌려준 돈들이 사실상 그 잘못 운용이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외환위기 얘기도 뭐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그래서 이 국가적 그 경제 위기를 겪게 돼요. 여러분들 그 외환위기 아주 어릴 때 얘기죠. 기억이 잘 없죠. 그렇죠? 우리 때는 제가 졸업할 때쯤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그래서 외환위기 때문에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취업 취소되고, 혹은 갑자기 이 외환위기가 한마디로 그 빚을 못 갚는, 국가가 빚을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국가도 돈을 빌려서 외화를 차입해서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기업들도 외화를 차입해서 그 가정에서 저축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도 하지만 외화를 빌려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 돈을 못 갚게 된 겁니다. 한두 개 그 신용 리스크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빌려준 차주들이, 채권자들이 저 나라 조금 돈 갚는데 어려운 게 생겼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내 돈도 갚아. 그쵸? 너도 나도 채권자들이 와서 비통촉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조금 빚 갚을 능력이 조금 의심이 딱, 시장의 시그널이 딱 던져지자마자 채권자들이 달려들고, 쉽게 얘기하면 빚쟁이들이 달려들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는 이제 뭐 여러 비극이 있는데 그 취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기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해요. 그때 외환위기 극복하자고 실제로 외화하고 바꿀 수 있는 금, 이제 집에 숨어있는 금까지 다 들고 나와서 나라 좋아하겠다고 줄 서서 금 갖다 바치기도 하고,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외환위기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게
이때부터 은행권이 좀 이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금융권이. 이 정경유착, 관치, 그러니까 그 정치에 의해서 금융이 지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정치권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경계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금융은 일부 자유를 얻었는데, 문제는 이전에 보니까 가계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멀쩡하고,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많이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주 엄청난 교훈을 얻은 거죠. 가계에 돈을 빌려주면 개인들에게 특히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든 회수가 된다. 집이라도 있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담보를 집을 회수하면 된다. 뭐 이런 믿음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 한꺼번에 모든 국민이 다 파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부실이 나고 여전히 성실히 갖고 있는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은행 빚부터 갚는 우리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는 안전하겠구나. 이런 교훈을 이상하게 얻은 거죠. 그래서 사실 외환위기 이후부터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대출을 좀 금융권을 꺼리게 되고, 아주 안전한 대기업 중심의 대출만 하게 되고, 그 눈을 돌린 거는, 근데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면 돈을 못 벌죠.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는 예금을 받아서 낮은 이자를 주고 높은 이자의 대출, 그래서 그 예대 금리차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망합니다. 은행도. 예금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 대출을 해줘야 돼요. 대출처를 이전에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가계로 바꾸기 시작한 거. 그리고 또 정부도 이제 이전에는 저축을 권장했는데, 이게 나라 경제 위기를 만들어 보니까 소비를 권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빨리 소비를 해줘야 이 경제가 돌아간다. 소비를 해줘야, 지금 요즘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소비를 해주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죠. 그렇죠? 그럼 기업이 돈을 잘 벌죠. 또 소득이 늘어나죠. 이런 형식으로 선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벌 만큼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미래의 소득까지 땡겨 쓰는 거.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개인의 신용카드 정책을 남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게 일정한 컨트롤 밖으로 벗어날 정도로 이 개인에게 신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 생긴 빚으로 지금껏 사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못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분들이 35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외환위기 직후에 신용카드 쓴 빚, 그것이 아직까지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자녀에게 되돌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04년, 5년 이때 이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그때가 바로 집중적으로 카드 사태가 벌어져서, 그러니까 카드를 통해서 계속 이 신용을 썼는데 돈을 빌려서 소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까지나, 이게 카드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다 이자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약간 지금의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한 건데, 부동산 시장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될 위험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더 올라가지 않고 조금씩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관리가 가능한,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건 아주 좋은 이상적인 모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정부가 약간 강경한 대책을 내놨더니 사람들이 불안을 느껴갖고 집을 너도 나도 팔겠다고 시장에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폭락하겠죠. 가격은 단순하잖아요.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려고 여러 정책 수단들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신용이 이제 개인의 지불
그 갚을 능력을 초과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그럴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용한도를 좀 이렇게 정부가 그 제도를 걸었어요. 그러자마자 사실상 그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한도가 카드 5장이었고 그리고 한도가 이 카드 5장이 5천만 원이었는데 소득 대비 카드 한도를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분은 소득이 한 250만 원밖에 안 돼요. 250만 원인데 신용카드 5장을 5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이게 정상 아니죠? 그죠? 정상이라고 하면 이 한도가 확 줄겠죠? 그래서 한도가 갑자기 2천만 원 줄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도가 5천만 원이었지만 나는 내가 갚을 만큼만 쓸 거야 해서 그냥 뭐 한 1, 200만 원 정도만 신용카드로 빌려 쓰고 그리고 매달 결제금은 월급날 250만 원인데 내가 한 150만 원 정도가 카드 결제금으로 이 정도를 그 신용카드를 통해서 소비를 유지했던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4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은 일단 소득도 굉장히 낮았고 혹은 경우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에 사업하다가 사업체가 망해서 소득이 아예 중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십 장을 들고 돌려받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도가 줄어요. 당장 난 다음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 양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카드사에서 5천만 원씩 한도를 주고 어쩌고 해도 내가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쓰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그 개인을 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그 개인을 나무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신용카드를 자기 소득 수준 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을 빌려갖고 쓰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안 갚아도 될까요? 아니면? 네. 근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화? 무슨 전화예요? 또 빌려요? 계속 빌려서 갚아? 네. 파산 신청. 예,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파산 신청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이 어떻죠?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산 신청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나와서 네, 인식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고 개선된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못 갚게 됐어요. 너무나 편안한 심리 상태로 가서 파산 신청하고 그리고 비독촉하는 채권자들에게 제가 지금 소득이 없고 제가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갚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저를 더 이상 찾아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채. 그렇죠. 사채까지 가죠. 왜 사채까지 갈까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갚을 능력은 객관적으로 없는데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요 너무 착하다는 게 있습니다. 너무 착해요. 사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회계약인데 갚으라고 할 때는 도덕의 범주로 인식하게 만들어놨어요.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못 갚는 사람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을 더 많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상환 능력은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나의 주제 파악을 잘해. 나는 내 재정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떻고 내가 돈을 빌리면 어떻게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상환 계획을 이렇게 짤 수 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이 재무 상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날 월급이 들어와요. 그 다음 얘기 잘 아시죠? 예. 그 다음 얘기 잘 아시죠? 한때 그 유머가 유행했었잖아요. 뭐 누가 퍼가서 로그아웃 당했다. 뭐 이런 그 유머가 유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외상 결제 시스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소득이 중단돼요. 근데 나는 다음 달에 돌아올 결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여지없이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신용카드에 의해서 그 월급이 내가 현금 잔액을 들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은 신용카드 결제금으로 다 집행이 되고 생활은 신용카드에 의해서 다음 달 월급을 전제로 살고 있다. 이런 외상 결제 구조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 채무 상환 불능의 위험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현상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생각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얘기다.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수를 몰라서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을 처음에 저도 왜 이렇게 빌렸을까? 왜 자기가 감당 못할 돈을 빌렸을까? 라고 생각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많다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다. 그럼 제도와 시스템이 고장났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때 2004년 이제 참여정부 때는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지만 또 정부에서 나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개인 파산 제도도 2006년에 도입되고 그리고 그 정부 차원의 데드뱅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갑자기 닥쳤는데 갚으라는 도촉이 결제해야 되는 돈은 산더미 같은데 소득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연체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 그 채권을 사서 오히려 정부 그 공기업에서 사서 이 채무를 그 사람 그 형편,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재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당시에는 빨리 어떻게 보면 가동시켜서 400만 명, 500만 명 늘어나는 신용불량자 분들을 돕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동시켰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다.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서 돈을 갚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그렇게 못 갚게 됐을 때 못 갚으시는군요. 그러면 갚지 마세요. 이러면 너도 나도 은행에 몰려가서 자신의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리고 그래도 안 갚으려고 떼먹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돈을 쉽게 탕감을 해줘야 은행들이 신중하게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냥 막 빌려주지 않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소비자보다는 소비자에게 조금 더 포용적이고 조금 따뜻한 금융을 할 때 은행은 혁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은 혁신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나면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빌려줍니다. 대충 빌려줘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이 신용불량자 문제를 방치해서는 경제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지 400만 명이 빚 못 갚아서 병원 다니게 한다면 경제는 활력을 더 잃을 수 있다. 이런 설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데드뱅크 프로그램, 파산제도
제도 이런 걸 가동을 시켜서 이 신용 위기, 개인의 신용 위기를 빠르게 좀 극복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요, 이 일을 할 때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담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예, 왜 힘들지 않았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법원에 가셔서 파산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에 한 달 만에 면책이 돼요. 면책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한 달 안에. 그때 당신이 그랬어요. 물론 이제 뭐 파산 신청 그 심사를 그렇게 뭐 허술하게 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지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 그 현재 있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판단을 하죠. 법원에서 해서 빨리 이 사람에게 있는 빚은 빨리 털고 그리고 사회 복귀해서 다시 경제 생활을 해라. 라는 취지로 그렇게 한 달 동안 이 심사를 통해서 빨리 복권을 해줬던 그런 파산 제도를 당시에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희는 간단하게 안내해주고 서류 작업 도와주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분노까지는 안 갔어요. 처음에 문제의식을 가졌고 겪어보니까 이거는 애초에 개인의 신용에 대한 판단을 개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이 빚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작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금융사 책임으로 금융사가 그 갚을 능력을 충분히 심사해서 잘 물려줘야 된다. 미국에는 그런 법도 있거든요. 약탈적 대출 금지법이라고. 약탈적 대출이라는 게 이런 법이에요. 개인이 갚을 능력을 뛰어넘는 범위로 돈을 빌려주는 거. 그걸 약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500만 원만 빌려줘야지 그 이상 빌려주면 못 갚아. 절대 못 갚아. 근데 그걸 1000만 원 빌려준다. 그러면 그게 약탈적 대출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빌려줘서 이 사람을 못 갚는 상황에 만들어서 못 갚는다는 거는 뭔가 이 상황이 지연되는 거죠. 지연되면 지연에 따른 징벌적 이자를 감수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연체율이 적당 수준이 유지돼야 또 카드사나 금융사들이 오히려 수익이 좀 높아져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금융권들도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고통은 가중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권은 수익자치를 벌이고 있죠. 이런 걸 판단해보면 사실은 이게 왜 약탈적, 상환능력 이상 초과한 범위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약탈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은 제도적으로 결국은 개인이 자신의 신용 이 능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금융사가 했어야 되는 것을 개인에게 다 전가시킨, 그래서 구조적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있는 제도를 알려만 주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정치가 바뀌고 나니까 제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어려워진 게 파산이 어려워졌어요.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을 이전에는 물론 그래도 좀 개인의 그 책임도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그래도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양쪽의 책임 문제를 다 같이 봤다면 정치가 조금 보수화되니까 금융사는 책임이 없고 개인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면 누적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의 문턱을 대폭 높입니다. 그리고 배드뱅크 프로그램도 중단이 됐어요. 오히려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치가 바뀌고 나니까 채무를 독촉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제도를 알려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냥 제도만 연결해 드려서는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 해서 이제 몇 군데 이제 시민단체에 같이 참여하면서 제도 개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운동 하면서 이제 뭐 파산 제도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채무자들을 돕는 이 상담센터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100만 원짜리 빚을 3개월 연체하면 3개월 연체하면 갚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은행이 그
그 3개월 연체된 100만 원짜리 빚을 헐값에 다른 데 팔아 넘긴다면 그럼 그때도 갚아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 아주 빈번하게 광범위하게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것도 막 되게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은행들은요, 이 은행들도 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아요. 건전해야 돼요. 건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은행도 예, 어딘가에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거예요. 예금주들한테 돈을 빌린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예금주한테는 언젠간 은행도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은행이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예금주들한테 예금한 돈을 못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저축은행사 때. 예.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금자들이 손해를 보고 또 뭐냐면 예금자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납세자도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보험공사 한마디로 정부 세금으로 5천만 원까지는 돌려줘야 돼요. 은행은 망했는데 예금주들도 5천만 원 초과된 건 손해를 봐야 되고 5천만 원까지는 정부 세금으로 그러니까 납세자 예금주 다 손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그 재무 건전성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근데 어떻게 관리하냐?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을 봐요. 이게 부실채권이거든요. 이 부실채권의 비율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고를 받고 관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그대로 들고 이 사람이 갚을 때까지 도촉하는 이런 그 추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3개월 연체된 그 100만 원짜리 채권을 연말에 그냥 손해봤어. 그걸 털어버려요. 회계정보에서 빼버립니다. 자, 회계정보에서 사라진 100만 원짜리 빚 이거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왜 갚아야 돼요? 회계정보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빚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계약은 살아있죠. 그렇죠? 계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건 겁니다. 그렇게 그 부실채권을 관리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이 상대방인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이 건전성 프로그램의 연장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그렇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이미 회계정보에서는 빠졌어요. 그럼 특수채권이 되죠. 특수한 채권인 거예요. 자기네 실제로 회계정보 안에 자산으로 집계된 채권이 아니라 특수한 채권으로 관리하다가 얘도 너무 쌓이면 골치 아프니까 관리하기 번거로우니까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데 제3자한테 파는 거죠. 대부업자에게 팔기도 하고요. 여러 형태로 파는데 100만 원짜리 연체된 채권을 제값에 살 제3자가 있을까요? 없죠. 연체 채권이니까 할인돼서 팔리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 채권을 몇 퍼센트 사시겠습니까? 5%. 50에 5예요. 5%. 그렇죠. 한 3%에서 5%. 그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는 3만 원에서 5만 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상적인 금융이라면 제3자한테 3만 원, 5만 원 주고 파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당사자의 채무자에게 한 20%만 갚고 빨리 계약 종료하자. 당신 채무 상환 능력 보자. 도저히 이 10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못 갚겠네. 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후자가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밖에서 만들었던 게 이제 주빌리은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채권을 그러면 싸게 사자. 사서 이 채권을 사서 독촉하는 게 아니고 태워버리자. 이게 3개월짜리는 3% 5%인데요. 이게 막 10년 된 채권도 있고 20년 된 채권도 있고 그 이상 된 채권도 있어요. 상속된 채권도 있고 차주가 사망한 채권도 있고
이런 채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들은 가격이 더 싸겠죠. 어떤 거는 0.05%.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가지고 막 한 이렇게 20억 혹은 뭐 경우에 따라 100억짜리 채권을 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주는 한 명이 아니죠. 예. 수천 명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의 차주의 채권 100억 이거를 단돈 1,000만 원에 사기도 하고 이렇게 사서 태우는 그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주빌리 은행의 운동이었어요. 주빌리는 이제 기독교 용어인데 제가 이 운동 때문에 저기 우리 교황님한테 가서 악수도 한번 하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이게 이 성경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해주고 땅은 주인에게 되돌려줘라. 이게 희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부조리로부터 리셋하자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주빌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주빌리 은행을 만들고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금융이 얼마나 약탈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형편없이 후진가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막 100억 되는 그 채권 이거를 막 태워버리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신들 미쳤냐? 100억을 왜 태우냐? 우리 이거 이제 안 받아도 됩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부자냐? 아니다. 나는 이 100억의 채권을 사는데 1,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이 금융의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 문제 제기를 던진 거고요. 문제 의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한 운동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만나는 소수의 사람들 그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에서 떠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고통을 우리가 못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이런 고통에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그냥 제도를 바꿔야지 그냥 우리가 만난 사람들 몇 사람 도와주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판을 바꾸자라고 해서 그럼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 제일 자극적인 운동. 사람들은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채권을 들고 있으면 독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좋다. 이거를 우리는 독촉하지 않고 이 빈 문서들을 펴버리는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금융시장의 실패를 고발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작된 운동입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저희가 원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때 2012년에 미국의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죠. 금융위기 이후에 2주년 퍼포먼스로 무브먼트로 이 운동을 롤링 주빌리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롤링 주빌리 운동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부실채권을 사 모으기 위해서 모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실채권을 판다고 알려진 대부업체들을 이렇게 발품 팔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이제 감독관들을 설득해서 대부업체에 하여금 이 채권을 저한테 팔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개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 한 3개월 만에 처음에 제가 펴었던 게 한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채권을 펴었는데 1년 만에 100억 이상의 그 채권을 없앴고 그리고 나서 이 운동의 목표는 어쨌든 최종은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 관련 법들을 다 고치자 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PT가 있는데요. 저 강의할 때 PT를 보면서 강의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치는 그냥 정치 자체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어떤 형태를 가진 특수한 어떤 분야 영역 그리고 하나의 직업군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정치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경제는 고도 성장하고 압축 성장을 했지만 정치도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그 완벽한 형태의 민주주의, 많은 시민들이 아주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누리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또 좌절을 했어도 언제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좌절되고 굴곡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저것을 좀 도와줘서 바꿀 수 있을까? 왜 돕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나의 미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다르게 살고 있지만 내가 만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나는 좀 덜 힘들고 조금은 그래도 이분들보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내 미래가 안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도 조금 잘못 살다 실수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더 끔찍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다. 사람이 어떻게 다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삽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는데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로 이렇게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는 그 삶을 강요받고 있다. 매일매일 채권자로부터 3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받아요. 침탈지도 않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왜 돈 안 갚냐.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능력도 없는 주제에 왜 돈 빌려서가지고 갚지도 않냐.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일들.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비극, 실수하고 실패하면 이런 끔찍한 미래를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러니 이건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5천만 명 중에 한 50만 명 정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또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 빈번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빠져있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었고, 이건 정말 제도가 잘못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소수여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인권이 채권자가 받아내고자 하는 그 빚보다 훨씬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빚을 독촉하더라도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동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 정치의 과제들이 우리가 정치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그런 일들이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장사를 해갖고 빚내서 가게 보증금도 마련하고 월세도 내고 건물은 없으니까 열심히 그 장사를 해서 갑자기 그 가게가 매출이 막 올라간다. 그 가게가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게 인근에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 상권의 발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건물주일까요? 아니면 자영업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영업자한테 상을 줘도 모자라죠. 근데 상은커녕 엄청난 벌이 기다립니다. 상권이 발달하면 임대료를 올리래요. 심지어 임대료를 조금만 올리면 그러니까 장사 잘 됐으니까 올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내가 이 건물 빌렸었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막 손님이 늘어가지고 그 매출이 늘었으니까 내가 임대료 조금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50% 올리래요. 200만 원 냈는데 300만 원 올리래요. 300만 원 냈는데 600만 원을 올리래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예, 저는 이거는 비정상의 수준도 뛰어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수도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노력했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는 이런 혹독한 대가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법적으로는 나는 아직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았고 그리고 나는 그 임대료를 이만큼 이상 안 올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법이 희한해가지고요. 보증금이 임대료가 높으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저는 그 법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세한 상인들만 보호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여서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이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많이 내는 이유는 뭡니까? 건물주 욕심 때문에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영세하지 않다 해서 법이 보호 대상에서 밀어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반대로 몇 년째 묶여 있습니다. 이게 자체 논리적 모순이 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임대료 욕심을 많이 낼수록 왜냐면 임대업자는 보호가 돼요. 임대료를 싸게 받으면 그 세입자를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임대업자가 욕심을 더 못 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또 가까스 보호 대상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요.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짓을 해요. 3개월 동안 통장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임대료를 이 사람은 붙였는데 통장이 사라져가지고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임대료 미납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그리고 면도소송을 해요. 나가라고. 근데 법원에 가면 번번이 세입자가 집니다. 이런 현실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가는 단골집이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내가 가던 단골집이 바뀌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왜 바뀌었을까? 내가 자주 가던 단골집 주변에 막 상가가 늘어요. 그리고 그 골목이 핫해져요. 그럼 단골집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임대료 멀쩡하신가요? 당연히 멀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단골집이 없어졌다. 이건 뭐냐면요. 정치의 문제입니다. 내 단골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되죠. 아직까지 정치는 되게 비효율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 오히려 임대업자도 보호해야 된다.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왜 꼭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을 바꿔야 된다. 둘이 알아서 세입자하고 임대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왜 그걸 법이 개입하느냐 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또 정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 둘이 늘 충돌하고 그래서 너무 느리게 답답할 정도로 미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주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갖고 국회에 들어왔고 지금도 현장에 계신 분들을 여러 형태로 만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모순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고 그것이 법이고 제도면 법과 제도를 바꾸고 혹은 행정의 문제는 행정 바꾸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료들도 다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도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구청장도 정치인이고 구의회도 정치인이고 다 정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을 관련독해야 되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법, 행정, 사법 이 권력의 분산이라고 하죠. 3주체.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권력 구조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행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제가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을 맡은 게 다음에 선거를 나가기 위한
알 수 없고요. 그게 목표는 아니고요. 그 지역민들의 또 풀어야 될 정치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민들을 만나서 그 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제 듣는 거죠. 듣고 그 과제들을 갖고 와서 때로는 행정을 압박하고 행정이 잘못됐다. 행정을 바꿔야 된다. 예, 라고 압박하기도 하고 행정이 책임져야 된다. 하고 하기도 하고 혹은 법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정치이고 또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그 관심들이 있으신데 정치에 관심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는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죠. 예,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그런 것보다 하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장 크게 분노해야 될 대상은 집값이 뛰고 그리고 집값을 단합하겠다는 그 기성세대를 보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초등학교 갖고는 집 전세 구하는 것도 꿈도 꾸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사람의 이 생활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그쵸? 그 기본인 나의 주거의 권리를 당신들이 침해하고 있다. 라고 사실은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기울인다.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정치인들이 치고받고 싸웠다.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지만 진짜 관심은 내 삶에, 내 주변의 문제에서부터 나의 생활과 나의 미래, 내 친구들의 생활과 내 친구들의 미래 이 위협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도 있는 그대로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야 하는 게 냉소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면 왜 힘들까? 왜 이럴까?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시는 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답을 찾는 거. 이것이 정치고 저는 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바로 이런 문제를 찾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도 많고 공기도 맑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도 이런데 청정지역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너무 많이 그냥 몽돌하게 지어져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암 발생률이 평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치의 3배 정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탄소 연료를 쓰고 그리고 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감 설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동시에 인근의 주민들은 이주도 시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엄청난 이 발암물질을 매일매일 마시면서 살게 방치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이제 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방법을 찾고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의 고통도 이제 하소연도 좀 듣고 너무 쉽게 풀어야 되는 게 정말 아닌가요? 근데 답답해요. 잘 쉽게 안 풀려서 맨날 싸워야 돼요. 국회의원 되면 그런 거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참 정치 구조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문제만 관심이 있어서 국회 들어오면은 내가 꼭 다리 한번 바뀌겠지 했는데 이게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법을 바꾸는 거는 300명의 다른 동료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두 당에 의해서 이렇게 늘 갈등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유럽이나 독일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다당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청년들이 문제가 있으면 청년당 만들고
예, 어민들이 문제였으면 어민들 당 만들고, 화력발전소 피해 그 입은 주민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환경당 만들고, 녹색당 만들고 해서 이렇게 그 문제들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다 같이 논의해서 그 문제들만큼의 집단을 대표한 분들이 여기에서 나름의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을 정치 활동하는 건데, 그게 우리는 조금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면 많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갖고 정치 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면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요, 거대 양당의 공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정치를 계획하는 게 아니고, 이 정당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정치를 많이 바꿔 나갈 거고요. 대통령님도 뭐 선거법을 바꾸는 것에 굉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정치 내부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많아서 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유권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정치 구조부터 바꿔라. 예. 다양한 목소리가 이 국회 그리고 행정 이런 데서 대변이 될 수 있도록 바꿔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죠.